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저희 방송을 기다려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본회의 참석하느라 방송이 한 40분 가까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12,000명 가까운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주 5일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어느덧 구독자 수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 모든 성과는 저희 콘텐츠와 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후원 사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젊은 감성의 후원 사이트 주소는 https:givemoney.kr이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고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모두 가능하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더 건강하게 살찌운 천하람 같은 펭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펭귄 밥주기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계좌번호를 적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바로 이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한 2,259명 정도 되는 동집 접속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현안들을 이준석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픽입니다. 예,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오늘까지도 정치권이 이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믿기지 않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 있는데요. 대법원을 향해 가지고 쿠데타라고 이제 막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더니 급기야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 중지를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나섰다라고 하는 건데요. 야, 이거는 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경우 자체가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 개정을 한다 이거야말로 아무리 제1야당의 거대 야당이라 해도요 법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정하면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법 체계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소출을 금지하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의 헌정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헌법 조항이 있으면은 이거 두면 되는 거지 왜 법 개정해가지고 보완하려고 하는지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서울고법에 재심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바로 다음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은 헌법상 명백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국가적 충격이나 혼란이 극심할 수 있어서 이런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장 밝혔는데요. 이게 뭐 언제부터 다른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 고민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입법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후한무치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절차적으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강조했는데요. 정말 황당하다.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위헌적 법률안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헌법에서는 평등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특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을 부여하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헌법 위임을 넘어서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률로 헌법을 변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헌법은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권력 분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사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겁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데 입법자가 법률로서 내용을 바꾸는 거는요.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 입법한다 해도요. 헌법재판소로 가면
법률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 남은 거거든요.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입법 독재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정말 민주당이 집권하면 위험하겠구나라는 여론이 확 늘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고등법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월 15일 스승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스승의 날인 이유는 좀 배우는 게 있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고요. 기일이 지정된 만큼 이제 관건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 출석 문제입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할 경우에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서 재판 열어야 되고요.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요.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하고 판결도 훅 내려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이걸 뒤집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과 관련된 심리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액수, 징역 연수 이런 걸 정하는 일만 남은 건데요. 2심에서 무죄를 때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수용하되 형량은 낮출 수 있지만요.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어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습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2심할 때는 형사 6부였는데요. 배당에서 제외된 건데요.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가 신속히 진행돼가지고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7일 안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신속하게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도 대법원이 검찰과 이 후보 측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통지서 전달일로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 측이 상고 이유서를 내야지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선고부터 대법원 재판부 배당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대선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구. 근데 민주당은 지금 또 다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지가 시행된다 해도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민주당이 20대 세대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내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한 달 이래, 늦어도 오늘 7월 중에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월 3일 21대 대선을 치르면서 대규모 지출한 다음에 또다시 20대 대선 선거비용 청구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민주당 의원들 60명이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대법원의 사상초유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꾸 사법부 판단을 정치적 프레임을 몰고 가 있는데요.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위를 해내고 있다. 근데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4,395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치치님께서 후원에 50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00만 원으로 정말 소중하게 써서 대한민국에 저희들의 생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00만 원 후원이 터졌습니다. 오늘도 진짜 기분 좋게 힘이 나는 그런 후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으로 도와주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픽 보겠습니다. 경제수장까지 날린 민주당. 어제 본회의 때문에 저희 방송도 40분가량 지연이 됐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그 직후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했고 한덕수 전 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본회의 투표 중 투표 불성립이 됐는데요. 이로써 대행의 대행으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역할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6월 3일 대선으로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33일간 대통령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장수장관이어서 교체 1순위로 꼽혔는데 계엄 여파로 임기가 자동 연장됐고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된 상황인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군 통수권자가 한덕수, 최상목, 한덕수, 이주호로 4번이나 변경된 상황이라서 외교적으로 혼란이 너무 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외교 공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재국으로부터 한국 상황이 너무 흥미롭고 복잡하니까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낯뜨고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위원 수도 14명이라 가지고 정족수 논란까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정공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심기만 건드리면 탄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위기 대응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완전히 솔로몬의 우화에서 내 아이가 아니니까 반으로 갈라서 주세요. 뭐 이런 것과 똑같은 수준의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우화에서 나오는 가짜 엄마처럼 지금 민주당이 국정에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할 텐데요. 한덕수 전 대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심은하 님이 또 100만 원 후원해 주셨는데요. 압도적인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비선영 님께서 또 2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지금 펭귄이 압도적 감사 팻말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압도적 감사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진짜 너무나 감사한 그런 후원 릴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뭐 5만 원, 3만 원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이 소액 후원들도 정말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자, 드디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아기다리 고기다리던이라고 하실 분도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변수로 존재하다가 오늘 이제 실제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찾았는데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라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와,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누가 이 영상을 전해줘가지고 진짜 이거 난감한 상황이네 이런 생각했던 게 5.18 민주묘지 앞에서 시민단체 항의에 가로막히자 두 손을 모아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라고 한덕수 총리님께서 외치는 모습인데요. 이게 총리 모습만 보다가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모습 보니까 우선 낯설다가 첫 번째 반응이고요. 다시 참배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번 선거를 완주하시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요. 한덕수 전 총리가 정치에 뛰어드셨을 거면요. 이 정도 상황은 예측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당연히 주변에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다 상의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준석이 대한민국의 총리 권한대행을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5.18에 갔는데 5.18 민주묘지에 갔는데 시민들이 나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요, 5.18 민주묘지에, 제가 들어가지 못할, 제가 뭔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18 민주묘지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싶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5.18 민주묘지 앞에서 제가 거적대기라도 깔고 아니면 돗자리라도 깔고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가부좌 자세로 앉아가지고 나는 꼭 5.18 영령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 대한민국의 큰 자리에 제가 도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는 제가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움직이지 않고 대치 국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장을 본다. 이게 아마 이준석이 정치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왜냐? 사실 그 광주 시민들 중에서 저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일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라도 존중하면서 그래 내가 어쨌든 대화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오늘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여기서 참배를 하고 갈 겁니다라는 의지를 보여가지고 우선 본인의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반대 의사를 계속 표출하기도 어렵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꼭 그렇게 강단 있는 모습 보였을 것 같은데요.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가 다시 버스에 탑승하고 이렇게 돌아오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던데요. 이게 한덕수 전 총리의 사실상의 첫 번째 대선 행보였고 그 대선 행보의 모양새가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반대에 떠밀려서 못하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앞으로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두운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를 방해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가시는 곳마다 예고된 일정마다 이렇게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뜻을 접으시는구나라는 것이 각인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모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의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은 다시 드러내기 어렵게 됐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관심은 내일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단일화를 하려고 이제 밀어붙일 국민의힘 사람들의 움직임이겠죠. 오늘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던데요. 한동훈 후보는 여전히 한덕수 전 총리는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했던데요. 한덕수 후보가 이렇게 나왔다가 조용히 사라지시거나 아니면 출마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저는 좀 한덕수 후보 이번 주말을 어떻게 보내시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단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이제 와서 사과로 바뀌어 있는데요. 오늘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 동아일보랑 통화하시면서 이준석 후보를 징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면서 우리 당에서 즉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가 당했던 일 등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협조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장애물을 치울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는데요. 아이고야 진짜 이 화상들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이준석 후보를 징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사과할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흔히 인터넷 밈으로 조롱의 쪽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 딱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과할 것을 검토할 것을 검토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아니 이재명 후보한테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면 따라라 맨날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준석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 윤리 따위가 그런 어떤 검찰의 판단에 앞서 가지고 징계했다가 검찰에서 수사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미 클리어한 사안이면은 왜 그것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안 따르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금 2차 가해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 보면 보통 사과의 정석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를 하려 그러면은 왜 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대해 사과하느냐 그리고 사과하면 어쩔 거냐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리고 사과를 통해서 뭐 피해자의 행동을 강제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전화 와가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사과를 받으시면은 뭐 빅텐트에 참여할 것인가요? 이런 전화만 계속 받게 만들었거든요. 이거야말로 사과의 가장 안 좋은 형태이고 조건부로 뭐 제가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은 평생 사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사과하는 법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짜 내가 다들 나이 60 넘어가고 70 다 돼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 처리 똑바로 못해가지고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솔직히 답답하기도 합니다, 진짜. 예. 아이고. 예전에 윤리하고 이러면서 그때 진짜 한창 똥을 튀기고 이럴 때 그때도 아무 말 못해서 비겁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진짜 첫째 비겁하다. 두 번째로는 2차 가해를 하면서도 뭔지도 모른다. 예? 셋째로는 진짜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어쨌든 정말 답답한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도 6,0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더덕쉐이크님이 후보자 후원에 200만 원을 후원 주셨습니다. 더덕쉐이크. 더덕쉐이크는 어떤 맛일까요? 더덕 맛있는데 더덕을 갈아가지고 쉐이크에 먹으면 건강한 맛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건강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덕쉐이크님 200만 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돈으로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저희가 또 보내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의 생각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도적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생각 드는 거는요. 국민의힘이란 당은 정말 선거 전략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이 마무리되고 그 당의 최종 후보자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줘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남아있는 두 명의 최종 후보, 김문수, 한동훈 이분들 중에서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댓글로 쫙 달아주시죠.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면은 김문수 또는 김, 한동훈이면은 한동훈 또는 한이라고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눈대중으로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는 김문수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한덕수 올라오기도 하고요. 한덕수 말고 이제 한동훈 대 김문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김문수. 여러분이 아마 그 폴리마켓에 도박하시는 분들처럼 아마 비슷하게 김문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국민의힘의 모 국회의원에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예, 저보다 어린 국회의원입니다. 저보다 젊은 국회의원인데요. 야, 니네 동네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냐? 라고 물어봤더니만은 저한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형, 그런데 우리 동네는 두 후보가 당원만 놓고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원래 김문수 후보가 당원에서는 좀 격차를 벌리고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결과 갈리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만은 한 이틀 사이에 당원들 사이에서 좀 분위기가 반반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원이 수도권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반반 분위기라고 의원이 체감한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그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당원들을 잘 알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당원들 한 100명 정도의 여론 정도만 파악하지 거기 당원이 한 1000명 정도는 그래도 책임 당원이 있을 텐데 1000명 정도의 여론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아마 보시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이라는 것이 마지막 이제 투표도 끝났을 텐데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경랑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요. 아침에는 제가 아침 식사를 조찬을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후보가 되면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는 대선 캠페인을 보이콧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남의 당 사정이긴 해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당의 완전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막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그 당에 뭐 개입한다, 선거 결과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왔던 정보들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해주세요. 지금도 6,35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잘 보시면요. 어제 우리가 6만 명의 구독자 수를 돌파했는데요. 벌써 62,800명입니다. 이 속도로 쭉쭉쭉 올라가면요. 저희 방송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을 좋아하시는데 또 이번에 이준석 캠페인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특히 그 세 분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담아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 정책팀이 지금 불철주야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그 세 분이 정책하고 싶었던 부분들 저희가 꼭 담아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의 경선 내일 이제 3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도 슬슬 결과가 예측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참 재밌는 선거판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이겨야 제가 유리한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당이 얼마나 선명성을 가지고 이미 누가 당선되어도 구태 세력에 가까운 그런 국민의힘의 후보들과의 차별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 두 후보 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은 계엄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제멋에 겨워가지고 그냥 좀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요. 예, 지금도 댓글창에 보면은 김문수 싫어, 한동훈 싫어 이런 각자의 의견을 얘기해 주시겠는데요.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싫어하시더라도 이준석을 좋아해 주시면은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대 미래 싸움 맞습니다. 과거 대 미래 싸움으로 이번 선거가 재편되게 되면은 저는 저희에게 상당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저 이준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 중 댓글이나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준스톡 앱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선정해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이준석이 보수입니까? 확실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준석이 보수입니까? 물어보는 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만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은 보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엄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구축한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아니면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책면에 있어서도요. 요즘 이준석이 내는 정책들을 보면요. 거의 이준석이 유일하게 자유주의자의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저와 함께 굳이 말하면 정치인 중에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레이스에서 이탈하시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사람은 저 이준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연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자고 하시는데요. 높은 수익률 때문에 나온 이야기 같은데 이게 젠비디아와 같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준석 의원님께서 설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할 때요, 실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요, 첫 번째 해킹이라는 걸 취약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현금화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민연금이면요, 최소 몇 조 원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하는 곳인데, 가상화폐에 이걸 투자했을 때는요, 국민연금이 이것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시가 변동치가 너무 크게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바이낸스 같은 해외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애매하고, 국내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문제도 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외 시장에서 ETF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은 좀 가능할 텐데요. 실물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것을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그런 수급에 따라 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어제 김진 논설위원 보고 생각했던 건데 대선 토론 때 조심하셔야겠어요. 막무가내로 우기는데 어르신들은 그거 보면서 이준석이 김진 얘기 안 들으니까 무시하니까 저 김진이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흐를 수도 있겠더라고요. 김문수나 한동훈도 똑같을 것 같은데 대비책은 다 있으시겠죠. 사실 어제 김진 논설위원이 뭐 한동훈 후보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 비슷한 얘기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셨던 거고, 제가 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들러리를 서야 되느냐, 전 이렇게 사실상 반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자세를 가진 어르신들이 아니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저를 지지하는 많은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희가 뭐 가진 게 시간밖에 없는데 저희가 왜 그러면 그런 저희와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아니, 저는 뭐 제 생각에 제가 뭐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다른 사람 선거를 돕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정치하는 거 많이 해봤는데 제가 그냥 기분이 좋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게 제 소신인데 제가 왜 거기에 있어서 무슨 대단한 대의 명분도 아니고 반 이재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거는 너무나도 폭압적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단호하게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이준석의 행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런 막무가내식 무슨 배짱 플레이, 단일화 종용에 대해 가지고는 이준석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이 인상 깊게 봤던 책 장르 상관없이 3권 정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책은 제가 많이 읽었던 편인데 요즘은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책은 글쎄요. 저는 역사책 같은 것들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 같은 것들 싸그리 읽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혁명사라든지 이런 거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팔로워 펭귄님께서 후원에 100만 원을 지금 투척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펭귄이 압도적 감사 플래카드를 들고 이렇게 뛰어다녔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 펭귄이 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큰손 후원자들이 계시네요. 저도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지금 편지봉투 접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이 행복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압도적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에 당선이 되든 안 되시든 방송을 계속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대선 후에 당선이 되면요, 저를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하루에 3꼭지 이상 저녁 뉴스에서 보시게 되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하루에 3꼭지 이상 뉴스에 등장하기 때문에 저를 보실 수밖에 없고요. 당선이 안 되더라도 저는 방송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불체포 특권부터 각종 수당, 활동비, 보좌진 등등 수많은 특혜를 정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감소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줄이고 싶냐는 질문인데요. 사실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혜 중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뭐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뭐 수백 가지 특혜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정리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있던 것들도 있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가서 느끼는 거는 뭐 지방 출장 갈 때 KTX 무료 뭐 이 정도 외에 불체포 특권 그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각종 수당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 수당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직장인들 보면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상 월급인데 뭐 급식비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항목이 분리된 것처럼 수당도 그런 측면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보좌진은 9명이 있는데요. 이게 또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은 적어도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9명에서 제 생각에 뭐 한 4, 5명으로 줄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보좌진들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본인들 시중 드는 방향으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완전 케바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아침 인사 안 하시나요? 광주는 아침 인사 언제 오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호남에 이번 주말에 갈지를 일정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인사 호남에 이번 주말에 갈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드립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호남에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상납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은 그것을 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분명 다수 존재할 것이고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 길러본 사람이 뭘 알겠어라는 인식도 존재할 텐데 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뭐 성상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다 무혐의 결론 난 거고요. 그거 이미 오늘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보니 이거 당사자주의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사실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 해본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럼 저는 개발자를 해보고 프로그래머를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그러면 코딩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IT나 이런 AI에 대한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좀 과하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것도 뭐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은 이게 꼭 항상 맞아떨어지는 질문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5년 단임제만 하고 물러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중임제 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타이밍이 너무 아쉬워요. 이런 말씀 제가 친신당부 드리는 게요. 주변에 제가 이런 말씀 하시거나 저한테도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정말 치열하고 이거는 정말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뭐 5년 안 하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나이 들어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자체가 주변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후보인 저에게도 좀 힘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얘기다. 이거는 저를 이제 디스하는 사람들이 할 때 너는 젊으니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주장과 괴가 비슷한 것이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꼭 최선을 다해가지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이 뭐 저를 아끼는 분들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요.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볼까요? 예전에 질문 등에 답변 못한 것들도 보자면요. 해외 이동통신사를 국내에 들여오는 건 어떨까요? 이동통신 3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해외 이동통신사 중에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1위 통신사일 텐데 버라이즌 와이어리스가 독일의 보다폰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지분을 가지고 영업하는 곳인데요. 그거 외에도 뭐 T-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지분이 들어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동통신사에 해외 지분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해외 지분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조건만 맞다면은요, 제4 이동통신사를 해외 지분을 통해 가지고 해외 자본을 통해 가지고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통 3사가 가진 기득권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해외 투자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이통 4사 중에 그 이통 4사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그곳 중에 하나는 사실은 라쿠텐, 일본의 라쿠텐이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들어오려고 했다. 그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라쿠텐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이동통신사가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사안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후보님이 공약한 단기 간부 자원 24개월 복무하는 현 시점에서는 부족한 간부 자원을 수급할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전문화되고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 역량 있는 초급 간부를 확보하는 데는 제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단기 자원이 초급 간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는 국방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후보님 캠프는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오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고민할 때는요. 대한민국이 워낙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알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자꾸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초기 간부의 자원을 이렇게 수급하는 양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질적인 면은 더 해결하는 것이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다양한 국방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군 관련 문제를, 물론, 지금 펭귄이, 50만 원 후원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쾌속정을, 모터보트를 타고 이제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펭귄이 원래 헤엄쳐서 팔랑팔랑거리면서 다니는데, 50만 원을 주시면 저렇게 쾌속보트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군요. 정릉도사님 50만 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장교 자원이라고 하는 단기 장교라고 하는 자원이 실제로 필요한 OCS나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장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과 이제 전시에 실제 유사시에 장교로서의 간부로서의 경험을 쌓아 가지고 훌륭한 베테랑 자원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다. 지금 24개월 복무하는 단기 장교가 예를 들어 36개월 복무한다 그래 가지고 실전 경험을 쌓는 것만큼의 그런 엘리트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간부들의 육성에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전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이 완료된 상태의 단기 장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실제 전쟁 상황이나 유사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 실전 경험을 통해 가지고 단기 간부도 훌륭한 엘리트 자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는 분들이 군 전문가들 중에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우선은 간부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비군 훈련할 때도 성과 측정대를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초군사훈련에 이런 성과 측정을 해가지고 간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기초군사훈련의 내실화를 좀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분이 지금 또 50만 원 후원 주셔가지고요. 펭귄이 신나게 지금 모터보트를 타고 물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신나다고 외치면서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귀여운 펭귄이 이렇게 또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대구 경북과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하나씩 짓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야 할 공항이라면은 굳이 두 개를 애매한 지역에 짓기보다 대구, 부산, 울산 등 여러 광역시와 경제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 지점에 인천공항에 준하는 제대로 된 공항 하나 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 예전에 밀양공항을 짓다는 얘기였는데 부산에서 이거 반대하면서 사실상 가덕도와 군위의성에 따로 추진된 상황인데요.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지역지와 인터뷰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구 경북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공항 중에 하나로 추진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쪽에는 공항을 포기하는 만큼의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공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대선 과정에서 제가 이거 이슈화해가지고 꼭 10조 들여가지고 양쪽에 지금 보니까 가덕도는요 이제 공사비가 15조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팔이 달리는 공항 두 개가 나오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7,0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회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밤 10시엔 이준석의 밤새도록 라이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